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태룡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습계리를 찾아왔습니다. 습계리에 찾아온 이유는 1908년 부자의병장이 활약을 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총살이 됐던 그런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습계리 오객농장을 찾아온 것은 당시 김병희, 김교상 의병장의 후손이 경영하는 오객농장 그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듣고자 왔습니다. 오객농장 김중경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당시에 부자의병장이 활동한 지역은 상북면 상삼리로 알고 있거든요. 상삼리는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한 500m밖에 없습니다. 약 500m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부자의병장이 활약했던 그 지역에서 지금 그대로 살아오시는 겁니까? 네, 계속 오대치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일제에 의해서 손에 철사줄을 깨어가지고 양산 각지의 시장을 조리돌림한 뒤에 총살을 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살아오시면서 그때 어른들이 일제에 핍박받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류상 기록은 없고 그 당시에 그 구전의 집안에 어떤 현상이 있다 하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킬 때 많은 자금을 또 다른 의병 부대에 제공을 하기도 하고 일제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에 서병희 의병장이라는 의병 부대가 있었어요. 그 서병희 의병장이 이끄는 의병 부대에 일본 돈으로 환산해서 5,000원을 지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을 제공해 가지고 또 의병을 기르고 집안에 마치 사병처럼 산포수를 영입해 가지고 그 길렀던 어찌 보면은 용병 비슷한 산포수들을 모아서 의병 부대에 보내고 그렇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서 부자 의병장이 일제에 의해서 총살까지 당했는데 그 후손이 여기서 그대로 살아오셨다는 거 쉽지 않을 일이거든요. 아마 그 당시 기록 같은 것들은 상당히 없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가정이 해체돼 가지고 예. 부산 외지에 갔다가 그렇죠. 수습되고 난 뒤에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고 합병 후에 예. 그 당시에는 합병 전 대한제국시대니까 그렇죠. 전부 갔다가 합병 후에 이제 다시 고향을 돌아온. 예. 그러니까 부자의병장이 일제로부터 그런 순국을 당한 이후에 집안이 풍지박산 나가는 바람에 부산이라든지 다른 외지에 가 계시다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네.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학교를 세우고 또 큰 농장을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찾아서 순국지에도 연재를 하고 또 국가보훈처에 포상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찾아온 것은
의병장에 관한 자료를 발굴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포상 신청을 한다는 것을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또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이것을 좀 알려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운이 되지 않은,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의병장에 관계되는 이 프로그램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각 지역에 부자 의병장으로 활약하는 분이 많습니다만은 이토록 아주 힘든 의병을 모으고 전 재산을 의병 부대에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아직까지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빨리 발굴해서 독립유공자들 또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좀 풀어드릴까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이 의병장에 대해 삶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만석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네. 어떻게 해서 만석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그 의병장의 아버지 되시는 김재복 할아버지가 어려울 때 9살 때 이 상삼리에 예. 나무집 전머섬을 오셨어요. 예. 근데 하도 영특하니까 그 공부도 가르치고 나중에 사위를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한국을 치면 제조업의 최초의 선구자지요. 예. 그러니까 이주택 에도 가정에 솥이 없었는데 예. 솥을 대량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35살에 만석을 재산을 모았다는 것에서 자손을 굉장히 자부심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9살에 나머지 머슴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성장을 하면서 준수하게 성장을 하니까 그 집에 주인 딸하고 네. 혼인을 해가지고 네. 35살 때쯤 돼서 무쇠솥을 전국에 판매하다 보니까 35살에 예, 만석군이라는 소문을 예. 듣게 됐다. 예. 그런데 이 어른을 보니까 행적을 조사를 해보니까 주갱야독 공부를 해서 무과 급제 후에 승승장구해서 오이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경상감령 대구에 있었습니다. 경상감령에 중군이 됐단 말이에요. 당상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군 뱃설을 하고 더 뱃설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뱃설을 그만두고 아마 당신은 무쇠솥을 제조해가지고 그것을 전국에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아니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네. 그 당시만 해도 산업공사의 계급사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5살까지 만석을 이루면서 토지 대접, 예. 지주가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지주는 산업공상은 배신을 하지 못해요. 예. 못하는데 이제 지주로서 예. 비로소 이제 35살이 넘어가지고 예. 그 형제간에 무과급제 예. 했었죠. 그런데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그 산업은 배치도 못한 당시에 이쪽이 천민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배치를 해가 돈을 모은 게 아니고 그렇죠. 돈을 모아서 소위 농민 예. 농의 계급으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산업공상에 어떤 차별이 있다 보니까 산업은 뱃설길로 나갈 수 있지만 공상은 거의 뭐 천민은 아니라도 천대시 했다 보니까 뱃설길에 나가기가 어려웠는데 35살까지는 만석군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를 이루어서 대지주가 된 바람에 그 뒤에 무가에 급제해서
뱃슬길을 나갔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선천적으로 체력도 형제간에 다 문과 겹쳐있으니까 장수고. 네. 중군을 거치고 난 뒤에 횟수로 보니까 1888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30년쯤 전이죠. 네. 그때 이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주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다 보니까 당신이 벼 780석을 대구 감령에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휼을 하라 해가지고 제공한 것이 기록에 있어요. 성경운 일기에 나와 있고, 그래서 당시 고종실록에도 나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조정에서는 아주 그 뜻을 가상히 여기서 뱃설을 내렸는데 웅천 현감을 내렸더라고요. 예. 그런데 웅천 현감에 가셔서 뱃설의 뜻이 없었는지 얼마 안 있어서 1년도 채 못돼서 뱃설을 그만두고 또 역시 무쇠숲 제작에 힘을 쏟았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무쇠 그 초기에 제실 모을 때 했고, 예. 그러고 현감을 지내시는 연세가 벌써 예. 80 가까이 되시죠. 아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향에 은퇴를 하시죠. 예, 연세가 많아서 물러나셨군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무쇠솥 이야기를 좀 더 할까 싶었어요. 무쇠솥으로서 이룬 부를 그것으로 땅을 사고 거기서 나온 많은 이익을 의병부대에 크게 제공했다는 일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병에 있어서는 군자금, 군수품이 아주 필수적이었어요. 돈으로서 화성총도 제조하고 또 양총도 구매를 하고 또 옷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지요. 양산, 경주 쪽에 의병이 아주 왕성했습니다. 1908년 여름에는 특히.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금 제공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 의병장이 활약한 것이 일본의 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측에서는 비밀리 두 부자 의병장이 운영하고 있는 뭐 농장이라든지 또는 집으로 습격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생각에 양산 군수가 이 김병희 할아버지의 사건을 보고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냐면 대한제국에다가 어서보조에 군권하고 치안권만 넘어갔지 엄연히 대한제국 사람이라. 그렇죠. 대한제국이니까. 그래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은 제가 계산하기로 그 직문일지를 보고 일본이 14년대가 합병 그래 열사 보위는 줘야 됐지만은 합병은 안 됐으니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소위 지역의 호족들이 무장해 있는 그 세력이 있으니까요. 그 세력들을 전부 제거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다 했구나고 후에 알았죠. 그 일본 그 일찍 그러니까 첫 전투에서 상산불에서 14명이 전사했다는 게 나왔거든. 그렇죠. 그러고 외국 총, 그 화성총이 아니고 외국 총의 종류와 탄약의 전부 그날 군대가 그 타치한 걸 보고 하고 비로소 이제 이것이 소위 무장 해제를 시키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당했다. 그러고 이제 끌고 다니면서 이튿날 용년에 그 무기를 찾아낸 언닉된 무기를 찾아낸 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고 난 뒤에 할아버지를 그 총살했다고 보면 됩니다. 규장각에 나온 것도 있고 일본군 진중일지는
14연대 진중일지를 해가지고 그 기록들이 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폭도에 관한 편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은 거는 개인의 기록처럼 가지고 있다가 그 토지개발공사 쪽에서 입수를 했어요. 예, 그 자료가 이제 뭐 널리 좀 알려지게 됐는데, 그 기록 중에 하나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폭도에 관한 편책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진중 일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이 두 가지를 정리해가 유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의 기록은 일본 14연대에서 14연대 기록을 다시 내부 경무국에 보고한 내용. 이걸 이제 이 두 개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래 됐는데 이 내용은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 있습니다. 있고, 일제가 1907년에 광무왕제를 퇴위시키고 우리 군대를 해산시키거든요. 그럴 때 유학자 또 군인 이런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나라가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또 내 살림이 있는 것이지 나라가 무너지면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의병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직접 뭐 총칼을 들고 나선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유학자들 총칼 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있는 살림을 제공하기도 하고 일가 친척에 대해서 의병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우를 하라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1907년 8년에는 의병 활동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래서 김교상 의병장 같은 경우는 앞에 선친은 머섬으로 출발해가지고 자수성가에서 중군, 웅천 행감까지를 거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을 보면은 모두 그 김병희 어른은 사마시에 등가를 해요. 사마시에 등가해가지고 뭐 어령, 참봉, 어령령 거쳐서 통정대부로 뱃설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김교상 선생 같은 경우는 젊어서 참의가 됩니다. 그 당시는 군 계급하고 일반 계급하고를 등치시켰거든요. 참의인데 참의는 칙임관입니다. 황제가 뱃설을 주는 거예요. 칙령으로 받는 겁니다. 참의가. 우리 오늘날 육군 소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참의를 거치고 이 지역사회 유지로서 20대인데 활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일제 측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 지역의 유지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대치주의고, 그런데 의병들이 막 이 활동이 아주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뒷조사가 들어갔지요. 조사가 들어가니까 이 자금은 어디서 나왔다. 그리고 일본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돈이 제공됐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일제 기록에 보면은 5천행을 지원했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소장님 당시 그 무쇠솥을 제작 판매하여 의병들에게 이제 군자금으로 거금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 5만엔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요? 5천행. 네, 5천엔이요. 네. 5천엔은 그 당시에 쌀값으로 따지면 쌀 한 석이 144kg를 말합니다. 오늘날 쌀 한 가마니는 80kg지만 한 석은 144kg에 약 2원했어요. 1907년에 이런 89전, 1908년에 2원 1전, 2원 2전 이렇게 돼 있어요. 가격을 보면. 그러니까 한 2,500석이 되는 거죠. 송아지 한 마리에 6원 정도 했어요. 6원, 8원. 그러니까 어미소 한 마리에 25원 했으니까요. 그리고 5천에는 엄청 큰 돈이죠.
예. 그 큰 돈을 의병부대에 제공했으니까 일제 쪽에서 볼 때는 반드시 이 근원을 없애야 의병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총칼로서 의병을 쏴 죽이는 것도 의병을 없애는 방법이 되겠지만 의병 부대의 자금을 차단해야 의병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요. 그래서 일본군 이 기록을 보면 1908년 6월 26일 날 일본군 수비대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 수비대가 열차를 타고 우리나라 옷 비슷하게 두루마기 비슷하게 입고 이렇게 무기를 두루마기 같은 데 속에 숨기고 변장대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변장대가 15명이 오지요. 변장대 대장을 우리로 치면은 특무조장인데 일제 기록에서 보면 특무조장이 양산 물금역에 오늘날 물금역에 해당합니다. 물금역에서 내려서 비밀리 그 당시 상삼리로 접근해 왔죠. 접근해 와서 김병희, 김교상 그 두 의병장이 경영하는 농장, 그 당시 대지주니까요. 농장에 포수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비슷하게 일도 할 수도 있고 여러 농장에 일꾼으로 일도 할 수 있는 것들인 그런 상황이지만 상황을 봤을 때 일본 밀정들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은 삼포수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어느 정도 길러서 의병 부대에 제공한다. 그래서 이 부대원을 습격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습격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14명이 순국하게 되고 그 부자 의병장은 거기서 체포됐죠. 피체됐죠. 피체되고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뭐 포로된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 위에 용년에 무기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한 곳에 안 둔단 말이에요. 군데군데 숨겨놔야 되니까. 거기서 서양총 7정, 뭐 다른 근총 2정 이런 실탄, 천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많은 무기죠. 그 당시로 봐서는 의병 쪽에서 봐서는 화성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성총은 열 몇 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제 쪽에서는 이것을 습격하기 위해서 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왜? 그날 일본 다른 기록을 보면은 일본군 대대장, 일본군 중대장이 여기 양산 여기 상국면에 왔더랬어요. 그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의병장에 대한 습격은 일제의 큰 작전에 의해서 되었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리 돌림을 당했다고 후손들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앞에 자료를 보니까 또 족보라든지 제재 등본을 보니까 순국한 일자가 아들이 이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틀 뒤에 돌아가시고 날짜가 각각 달라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합니다. 아마 그 장태 성을 돌림을 하고 네. 그 아버지는 그 통도서 뒷산에서 네. 전역이 되고 네. 아들은 그 양산 상국면 대성지에서 처형돼 있는데 네. 돌아가신 날은 모르고 네. 시체를 찾아가라 하면서 시신을 모셔온 날이 제사날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재적 등본상으로는 각각 이틀 차이가 물론 나는데요. 부자 의병장을 한꺼번에 끌고 다닐 수도 있고 또 따로따로 장날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장터에서 이리저리 끌고 다닐 때 의병을 일으킨다든지 의병에 참여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 손에다가 철사를 끼워가지고 예. 그 끌고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위협을 주는 거지. 그렇죠. 협박하고 본보기로. 그러니까 이 유명한 사람도 이렇다. 그렇죠. 하는 걸 보이는 거지. 예, 만석군도 예. 일제 그 의병에 협조를 하고 의병에 뭐 일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 협박하는 거죠. 네, 바로. 예. 소장님, 그러면 일제가 이제 부자 의병장들을 양산 각지에서 장날 조리돌림한 후에 총살했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조리 돌림했다는 것은 일본 기록에는 없습니다. 원래 그런 야비한 짓은 자기네들이 기록을 해놓지 않아요. 근데 그는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인데 비록 이 두 부자 의병장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에서 붙잡혔던 의병장이 생포됐을 경우에 총살되지 않고 생포됐을 경우에 조리돌림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그 예 같은 경우는 우리 경남 안희, 함양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안희군이었어요. 안희 출신 의병장, 호남 의병대장 문태수 의병장 같은 경우는 밀정들을 동원해가지고 친구를 싸가지고 추석날 앞날 제사하러 왔는데 술을 먹여서 이 밀정들을 숨겨놨다가 한꺼번에 달라들어서 의병장을 붙잡아서 생포를 했습니다. 다리도 때려서 다리도 뼈도 부러뜨리고 도망가지도 못할 건데 불구하고 소나무에 보면은 이 마디가 있어요. 광솔이라 해가지고 아주 단단합니다. 그런 마디를 가지고 모슬처럼 깎았어. 이 손바닥을 깨었어요. 손바닥을 깨가지고 줄을 삼근 같은 이 단단한 줄을 가지고 묶어서 건병대에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일제 앞잡이들이 그런 짓을 한 것을 보면 그리고 조리돌림에 관계되는 것은 그것도 끌고 와가지고 안희 장터에 빙빙 돌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또 이쪽 이 김교상 부자 의병장 같은 경우도 철사줄에 깨었다 했거든요. 손바닥을. 철사줄을 깨가지고 시장마다 돌아다녔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의사소통의 공간이 물물교환의 공간이 장터이기 때문에 장날 되면은 5일장마다 사람들이 구름치를 몰려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의병에 참여하겠다는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일제는 그런 본보기를 보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그런 방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회장님 사무실에 보니까 이 칙명이 걸려 있어요. 이 칙명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보존해 오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일하게 김제부 할아버지 서류가 남은 것이 예. 이게 하나가 그 6.25 후에 또 피난 다니면서도 현재 저서까지 우연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리고 부자 의병장에 관계되는 것은 배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것들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져버리고 이것이 남아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칙명, 종이품, 가선대부, 김재복선 가의 대부자, 광무 6년 7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무 6년, 광무 7년 6년 같으면 광무 1년이 원년이 1897년이니까 1902년에 해당됩니다. 1902년이고 종이품 가선대부라는 것이 또 승품을 주어서 가의대부 됐다니까 도대체 이게 그럼 정이품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쉽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선대부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주로 품계가 당상간 이상을 한 배설을 한 사람에게 나이가 많아지거나 또 명예로운 일을 했을 때 임금이 종이품 가선대부를 주거든요. 이렇게 칙령을 내리는데 가선대부에서 가의대부로 갔다. 이건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 둘 다 종이품이지만
종이품 하계에 해당하는 것이 각선대부고, 가의 대부는 당상관 이상을 내도 주로 참판이나 관찰사 벼슬을 한 사람에게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우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아주 귀한 것이니까 대대로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